메이지 유신은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게 빠르고 성공적인 근대화 과정이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불과 한 세대 만에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가로 탈바꿈한다. 조선의 친일 개화파의 입장에서 볼 때 메이지 유신은 당연히 따라야 할 모델이었다. 아직도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중국을 문명의 축으로 생각하고 종주국으로 받들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일본을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겪고 있는 일본을 직접 목격한 친일 개화파들에게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었다. 조선과 일본은 비슷한 시기에 서구 열강과 조우한다. 외세의 도래에 대한 초기 반응도 유사했다. 서구 열강이 문을 두드릴 당시 조선과 일본은 모두 쇄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서구 열강이 본격적으로 통상을 요구하자 조선에서는 위정척사파가, 일본에서는 존왕양이파, 손노조이파가 일어나 개국에 극렬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그 이후로 조선과 일본의 역사는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조선에서는 위정척사파가 끝내 개국에 반대하고 친일 개화파는 몰락한다. 반면 일본의 존왕양이파는 개국주의자로 변신한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양을 배워야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하여 가장 극렬한 쇄국주의자들이 가장 적극적인 개국주의자가 된다. 이들이 일으킨 혁명이 메이지 유신이다. 메이지 유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임진왜란 이후 메이지 유신 때까지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 바쿠후 체제의 특성 때문이었다. 임진왜란을 겪은 조선의 경제는 초토화된다. 조선은 다시는 임난 이전의 경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 조선 체제의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모순은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자호란마저 겪으면서 조선은 이념적으로, 체제적으로 쇄국으로 들어간다. 반면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은 200년에 걸친 상대적 평화와 번영을 누린다. 도쿠가와 영지의 수도였던 에도의 이름을 따서 에도 시대라고도 불린 이 시대의 일본 경제는 동시대 조선의 경제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고 활력이 넘쳤다. 200개에 달하는 한들이 내치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각 한의 영주였던 다이묘들이 경쟁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였다. 각 한은 특산물을 에도, 오사카, 교토 등의 대도시에 팔면서 상업을 발달시킨다. 특히 바쿠후의 수도인 에도는 전국의 소비재와 공예품, 사치품이 모이는 거대한 소비도시로 발달하면서 일본의 상업화를 견인한다. 도쿠가와 시대의 바쿠한 체제는 조선 체제에 비해 문화적으로, 이념적으로 개방적이었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주자 성리학이 뒤늦게 일본에 전파되기 시작하지만 일본의 주자학자들은 중국을 이상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주자 성리학을 일본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이용한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주자의 주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해석을 하면 사문난적으로 낙인 찍히고 정치적으로 탄압받았지만 일본에서는 고각구, 곡구각구 등 고유의 사상이 싹트고 심지어는 란각구를 통하여 서양의 문물이 널리 퍼진다. 다양한 사상뿐만 아니라 교육 또한 널리 보급되면서 일본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초등교육 보급률과 문자 해독률을 자랑했다. 다른 한편 바쿠후의 봉건 체제는 도쿠가와에 맞섰던 한과 바쿠후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긴장 관계가 상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자 도요토미 가문에 충성하면서
도쿠가와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조슈와 사스마 등의 강력한 하한들은 도쿠가와의 천하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독자적인 힘을 유지한다. 조선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와 달리 일본의 바쿠후 체제는 독자적인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진 대한 세력들의 존재를 가능케 했다. 이렇게 형성된 바쿠한 체제에 서구 열강의 도전이라는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체제 도전 세력이 등장한다. 바쿠후와 천황부의 대립, 전통적으로 라이벌 관계였던 한들의 합정연행과 다양한 이념들의 각축 속에서 쿠데타와 역쿠데타, 서구 열강과의 전쟁과 내전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구체제는 무너진다. 그리고 결국 조슈와 사스마라는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의 두 한이 손을 잡고 도쿠가와 바쿠후를 무너뜨리면서 메이지 유신을 이룬다. 메이지 유신이 가능했던 두 번째 이유는 걸출한 지도자들의 출현이었다. 메이지 유신을 이끈 지도자들은 대부분 고시라고 불리는 하급 무사 출신이었다. 이들은 봉건 체제 하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실권도 없었다. 조선으로 말하자면 몰락한 양반이나 중인 계급 출신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유교 경전 중심의 탄탄한 기본 교육을 바탕으로 곡구각구를 배우면서 존왕양이 이념을 받아들이고 란각구를 통하여 서양에 눈뜨고 밀항으로 서양 유학길에 오르면서 세상을 배운다. 각자의 한의 경계를 넘어 서로 교류하면서 지역색을 극복하고 시시라는 고유의 계층을 형성하면서 이들은 바쿠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꿈을 키운다. 그리고 젊은 사무라이 특유의 과격함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행동에 옮긴다. 메이지 유신으로 정권을 잡은 젊은 지도자들은 서구의 선진 문물을 적극 받아들인다. 가장 극적인 예가 이와꾸라 사절단이다. 메이지 유신으로 새 정권을 수립한 지 3년 만인 1871년 유신의 핵심 세력 대부분이 2년에 걸친 해외 문물 시찰에 나선다. 국내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는 자신들이 외국에서 국가 발전의 청사진과 올바른 정책을 배워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사찰단은 2년에 걸쳐 12개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을 비롯한 당대의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각국의 선진 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을 시찰한다. 메이지 유신을 추동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역사의 흐름과 국제정세를 읽는 눈,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고안하고 집행하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였는지 알 수 있다. 청의 양무운동파와 조선의 위정척사파가 서구의 근대 문명을 이해하고 서구 열강의 도전에 응하는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렇다. 세종을 위시한 조선 초의 개국 개혁 세력이 당시의 글로벌 스탠다드였던 주자성리학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급진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나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등이 여진족을 규합하여 대청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과 흡사하다. 메이지 유신의 역사를 알면 일본이 근세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